서울의 심장부 초고층 스카이라운지에서 열린 대한민국 비즈니스 서밋 때 밤은 화려함 그 자체였다. 국내외 정재계를 주름잡는 거물들이 모두 모인 이 자리는 단순한 파티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권력과 야망이 샴페인 거품처럼 터지고 수천억 원의 비즈니스가 눈빛 교환 한 번으로 결정되는 전쟁터였다.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모두의 시선은 한 곳을 향해 있었다. 바로 유진그룹의 한민혁 회장과 그의 아내이자 DI 코퍼레이션의 부회장인 윤서연이었다. 두 사람은 재계의 파워 커플이자 이날 행사의 실질적인 주최자나 다름없었으며 그들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윤서연은 완벽하게 재단된 실크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자신감과 약간의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한민혁은 그런 아내의 곁에서 묵직한 카리스마를 발산하며 재계 원로들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는 듯 보였다. 그때였다. 웅장한 크리스털 샹들리에로 장식된 연회장의 정문이 천천히 열렸다. 모든 이들의 대화가 순간적으로 멈췄다. 시끄럽던 클래식 선율마저 잠시 숨을 죽인 듯했다. 그곳에는 칠흑 같은 어둠을 찍고 나온 별처럼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발렌시아가 맞춤 제작한 검은색 슈트를 입고 있었다. 화려한 드레스들 사이에서 그녀의 복장은 오히려 금욕적이면서도 치명적인 권위를 드러냈다.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 올린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익히지 않았지만 그 무표정함이 오히려 주변을 압도했다. 저 사람은 누구지? 누군가 속삭였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저런 존재감을 가진 사람이 있었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퍼져나갔다. 그녀가 한 걸음 한 걸음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뾰족한 스틸레토 힐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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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는 마치 심장을 찌르는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누군가에게는 사형 집행인의 발걸음처럼 들렸다. 한민혁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그는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흔들렸다. 윤서연 역시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꼈다. 그녀는 우아하게 유지하던 미소를 멈추고 불청객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여자의 얼굴에 닿는 순간 윤서연의 완벽했던 가면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금이 갔다. 그녀의 손톱이 샴페인 잔을 하얗게 질릴 정도로 세게 움켜쥐었다. 여자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연회장의 중앙 가장 빛나는 곳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가 멈춰 선 곳은 바로 한민혁과 윤서연의 앞이었다. 10년 만의 재회였다. 10년 전 이 두 사람에 의해 모든 것을 잃고 지옥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여자 강지우였다. 오랜만이네요, 한민혁 회장님. 그리고 윤서연 부회장님. 강지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그러나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 미소는 10년 전에 순진하고 상처받기 쉬웠던 여자의 것이 아니었다. 한민혁은 간신히 평정을 되찾으려 했었다. 강지우 씨, 여긴 어쩐 일로, 어떻게 지냈는지. 그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10년 전 자신이 버렸던, 아니, 철저하게 짓밟았던 여자가 이런 모습으로 눈앞에 나타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윤서연은 한민혁보다 훨씬 빨리 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특유의 오만한 미소를 다시 얼굴에 걸며 말했다. 어머, 지우 씨 아니에요? 정말 오랜만이네. 어떻게 이런 귀한 자리에 오게 됐어요? 초대 명단에 이름이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 길이라도 잃었나요? 그녀의 말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조롱이 담겨 있었다. 10년 전과 똑같은 방식이었다. 상대를 짓밟아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려는 그 방식.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 흥미진진한 그러나 살벌한 대치를 지켜보고 있었다. 강지우는 윤서연의 도발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가 윤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길을 잃은 건 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윤서연 씨. 저는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돌아온 것뿐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한민혁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초대장 말인가요? 아마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강지우가 손을 들자 조금 전까지 문가에 서 있던 그녀의 비서가 다가와 정중하게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한민혁이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아들었다. 그의 눈이 명함에 밝힌 글자를 읽는 순간 경악으로 물들었다. 아우라 그룹, 아우라 그룹, 회장 강지우, 아우라 그룹, 최근 몇 년간 실리콘밸리와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폭풍처럼 성장하며 기존의 산업 지도를 완전히 뒤바꾸고 있던 미지의 거대 기업. 그 누구도 아우라 그룹의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베일에 쌓인 회장은 단 한 번도 언론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 전설적인 아우라 그룹의 회장이 바로 10년 전 자신들이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강지우라니. 윤서연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창백하게 질렸다. 아우라 그룹? 당신이? 그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자신들이 벌레처럼 여겼던 여자가 이제는 자신들과 동등한,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위치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지우는 그들의 반응을 즐기기라도 하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놀라신 것 같네요. 하긴 10년 전 그때 제가 이런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겠죠. 두 분이 제게 베풀어 주신 친절 덕분에 지난 10년간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준비할 수 있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살기가 묻어났다. 친절이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 그녀의 눈빛은 얼음보다 차가웠다. 한민혁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느꼈다. 그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우연한 재회가 아니다. 이것은 명백한 선전포고다. 윤서연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래서 예정을 생각해서 인사라도 하러 온 건가요? 아니면 우리 유진 그룹에 투자라도 하고 싶어서? 아우라 그룹이 아무리 크다 한들 뿌리 깊은 대한민국 재계의 룰은 따로 있는 법이죠.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애써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것인지 윤서현은 여전히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믿고 싶어 했다. 강지우는 그런 그녀를 보며 가볍게 웃었다. 투자는 맞지만 대상이 조금 다르네요. 윤 부회장님, 무슨 뜻이죠? 윤서연이 경계하며 물었다. 강지우는 샴페인 잔을 든 웨이터를 멈춰 세우고 가장 붉고 진한 와인 한 잔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잔을 가볍게 흔들며 그 붉은 빛을 감상했다. 마치 피를 연상시키는 색이었다. 저는 10년 전에 당신들이 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으러 왔어요.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한민혁과 윤서연을 향해 건배하는 듯한 신용을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아주 공정하고 철저하게 빼앗을 생각입니다. 유진 그룹이든 DI 코퍼레이션이든 아니면 당신들의 그 하찮은 명예든. 강지우, 한민혁이 참지 못하고 낮은 목소리로 그녀를 제지하려 했다. 여기서 뭐요? 강지우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다. 10년 전 그 눈보라치던 밤에 저를 길거리로 내쫓을 때도 이런 식으로 막으셨어야죠.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저를 당신 아내가 보낸 사람들이 짓밟도록 내버려 두지 말았어야죠. 주변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감히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이 아니었다. 10년 묵은 원한과 복수가 뒤엉킨 지독한 드라마의 서막이었다. 강지우는 더 이상 그들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연회장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재계의 거물들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했다. 이미 이 공간의 지배자는 바뀌어 있었다. 서울의 밤이 참 아름답네요.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10년 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그때는 너무 춥고 어두워서 이 빛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녀는 한민혁과 윤서연을 스쳐 지나갔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지나치듯 무심하게. 윤서연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면서도 차마 그녀를 붙잡지 못했다. 강지우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버린 것이다. 한민혁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멀어져가는 강지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검은색 슈트가 10년 전 그녀가 입고 있던 낡은 코트와 겹쳐 보였다. 강지우는 연회장의 가장 높은 곳,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섰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붉은 와인잔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잔을 들어 도시의 불빛을 향해 겨누었다. 이제 게임을 시작해 볼까요? 그녀의 입가에 떠오른 미소는 그 어떤 야경보다도 위험하고 아름다웠다. 10년 전 버림받았던 여자는 이제 모두가 우러러보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 화려하게 귀환했다. 그리고 그 귀환은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10년 전 겨울, 서울은 유난히도 혹독한 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었다. 한방눈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리던 밤, 강지우는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막 22살, 유진그룹 회장의 아들인 한민혁과 비밀스러운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당시의 강지우는 유진그룹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그들의 후원 아래 작은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며 디자인을 공부하던 평범하지만 빛나는 학생이었다. 그녀의 재능을 눈여겨본 한민혁이 그녀에게 개인적으로 접근했고 두 사람은 금지된 사랑에 빠져들었다. 지우는 민혁의 따뜻함과 고뇌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민혁 역시 지우의 순수함과 열정 속에서 재벌가의 후계자라는 무거운 짐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DI 코퍼레이션의 외동딸 윤서연과의 정략 결혼이 이미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윤서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민혁을 자신의 남자로 점찍어 두었고 그의 곁에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추웠다. 강지우는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는 민혁을 걱정하며 작은 오피스텔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떨리는 마음으로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민혁이라 생각하고 기쁘게 현관으로 달려나갔다. 하지만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한민혁이 아니었다. 차가운 냉기를 뿜어내며 서 있는 윤서현과 그녀가 데려온 건장한 남자들이었다. 네가 강지우라고? 윤서현은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녀는 지우의 오피스텔을 자신의 집처럼 거침없이 둘러보며 혀를 찼다. 겨우 이런 데서 이런 애한테. 민혁 씨도 참 취향하고는. 강지우는 본능적인 위협을 느끼고 뒷걸음질 쳤다. 누구신데 함부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윤서연은 그 말에 코웃음을 쳤다. 경찰? 신고해봐. 어디?
경찰이 내 말을 들어줄지 아니면 DI 코퍼레이션의 윤서현 그리고 곧 유진그룹의 안주인이 될 내 말을 들어줄지. 그녀는 소파에 우아하게 앉으며 남자들에게 눈짓했다. 남자들은 거칠게 지우의 팔을 붙잡았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놔요. 지우가 발버둥 쳤지만 연약한 그녀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고 그토록 기다렸던 한민혁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민혁 씨, 지우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그를 불렀다. 이 사람들이, 이 여자가. 하지만 한민혁은 그녀의 기대와 달리 지우의 시선을 피했다. 그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는 차마 지우를 바라보지 못했다. 윤서연이 웃으며 일어섰다. 아, 민혁 씨, 왔어요? 마침 이 더러운 도둑년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테이블 위에 있던 지우의 디자인 스케치북을 집어들었다. 이게 뭐죠? 우리 유진 그룹에서 곧 발표할 신제품의 핵심 디자인이잖아. 감히 이걸 훔쳐내? 아니에요. 강지우는 절규했다. 그건 제가 직접 디자인한 거예요. 민혁 씨도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밤새워서.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윤서연의 손이 날아와 지우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짝, 살이 터지는 듯한 파열음과 함께 지우의 고개가 돌아갔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민혁 씨 앞에서 감히 거짓말을 해? 이 도둑고양이 같은 년, 네가 감히 누굴 넘봐? 내까짓게 감히 유진의 안주인 자리를 넘봐? 강지우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오직 한 사람 한민혁만을 바라보았다. 제발,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 저 여자가 틀렸다고 말해줘. 나를 믿는다고 말해줘. 그녀의 눈빛은 애원하고 있었다. 한민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다. 그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다. 저 디자인이 지우의 것이라는 것도, 윤서연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하지만 그는 입을 열 수 없었다. 그의 뒤에는 유진 그룹의 명운이 걸려 있었고 윤서연의 뒤에는 DI 코퍼레이션과 거대한 정치 권력이 버티고 있었다. 서연 씨, 한민혁이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만해,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뭘 해? 윤서연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인연이 당신 애를 뱉다고 협박이라도 하던가요? 아니면 이 디자인으로 돈이라도 뜯어내려던가? 확실하게 처리해야지. 이런 싹은 아예 잘라버려야 뒤탈이 없는 법이야. 그 순간 강지우는 모든 희망을 잃었다. 한민혁은 그녀를 변호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이 상황을 빨리 덮고 싶어 할 뿐이었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선택했고 지우를 버렸다. 민혁 씨, 지우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잠겼다. 정말 당신이 이럴 수 있어요? 나 임신했어요. 당신 아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호소이자 마지막 희망의 끈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윤서연의 광기를 부채질했다. 뭐, 임신? 이 천박한 년이 감히. 윤서연은 이성을 잃고 지우에게 달려들었다. 끌어내. 윤서연이 남자들에게 명령했다. 이 년이 가진 거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려.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 발도 못 붙이게 해. 남자들은 지우를 짐짝처럼 끌고 밖으로 나갔다. 지우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안 돼. 민혁 씨, 한민혁. 날 이렇게 버리지 마. 안 돼. 그녀의 절규가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한민혁은 끝내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괴로운 듯 눈을 감아버렸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거리였다. 남자들은 입고 있던 얇은 실내복 차림의 지우를
눈밭 위로 거칠게 내동댕이 쳤다. 다시는 회장님 앞에 나타나지 마. 더러운 년. 그들은 지우의 가방에서 나온 돈 몇 푼마저 빼앗아 눈밭에 뿌려버렸다. 지우는 차가운 눈밭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뺨은 부어올랐고 입술은 터졌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배였다. 아랫배에 격렬한 통증이 밀려왔다. 아, 안 돼, 아가. 그녀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았다. 차가운 눈과 함께 붉은 피가 그녀의 다리 사이로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 그녀의 의식이 점점 흐려졌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한민혁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매서운 바람 소리뿐이었다. 그녀가 쓰러진 곳은 인적이 드문 뒷골목이었다. 그날 밤 강지우는 사랑, 명예, 그리고 뱃속의 아이까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지옥의 밑바닥에서 간신히 숨만 붙어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새벽녘 환경미 화원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진 지우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적인 선고를 들었다. 아이는 유산되었고 폭행으로 인한 후유증까지 겹쳤다. 그녀는 텅 빈 병실 천장만 바라보며 며칠을 울었다. 하지만 눈물은 금세 말라버렸다. 눈물이 마른 자리에 남은 것은 지독한 증오와 복수심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10년 전에 순진한 강지우가 아니었다. 그녀는 병상에서 일어났다. 통장에는 알 수 없는 거액의 돈이 입금되어 있었다. 한민혁이 보낸 마지막 양심의 가책 혹은 입막음용 돈이었으리라. 지우는 그 돈을 바라보며 비웃었다. 한민혁, 윤서연. 이게 당신들이 내게 준 마지막 선물이라면 기꺼이 받아주지. 그녀는 그 돈을 들고 샌프란시스코행 편도 티켓을 끊었다. 아무도 그녀를 모르는 곳으로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해 그녀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불타오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1000배, 10,000배 더 강해져서, 그리고 너희들이 이룬 모든 것을 내가 겪은 고통 그대로 잿더미로 만들어주겠어. 그날 밤 강지우의 심장은 차가운 복수의 불길로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10년 전 제가 되어버린 그 겨울밤에 비즈니스 서밋의 밤이 지나간 후 서울의 정재계는 강지우라는 이름의 태풍에 휩싸였다. 아우라그룹의 베일에 쌓인 회장이 10년 전 유진그룹과 얽혔던 비참하게 쫓겨났던 여자라는 사실은 가장 자극적인 가십이자 동시에 가장 심각한 비즈니스 이슈가 되었다. 유진그룹의 주가는 며칠간 이유 모를 불안감에 미세하게 흔들렸다. 유진그룹의 회장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한민혁은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강지우와 아우라 그룹에 대한 보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는 차마 그것들을 열어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불안해?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등 뒤에서 들려왔다. 윤서연이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여전히 완벽한 모습으로 남편을 노려보고 있었다. 겨우 10년 만에 나타난 그년 때문에 이 그룹 전체가 흔들리는 꼴이라니. 당신, 아직도 그년한테 미련이라도 남았어? 한민혁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고뇌로 어두웠다. 서현 씨,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안 느껴져? 강지우. 예전의 강지우가 아니야. 그녀의 눈빛을 봤잖아. 그건 모든 걸 파괴하러 온 사람의 눈이었어. 윤서연은 코웃음을 쳤다. 파괴? 웃기지 마. 운이 좋아서 돈 좀 만진 모양인데 근본 없는 것들이 으스대는 건 한순간이야. 10년 전에도 그랬잖아. 밟아주면 찍소리도 못했어. 그녀는 한민혁의 책상으로 다가가 보고서 하나를 집어들었다. 아우라그룹? 실리콘밸리에서 좀 컸다고? 여긴 서울이야. 우리가 만든 룰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하지만 그녀가 어떻게 한민혁이 말을 이으려 할 때 그의 전용선 인터폰이 다급하게 울렸다. 회장님, 지금 막 속보가 떴습니다. 비서실장의 흥분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나왔다. 윤서연이 짜증스럽게 인터폰을 눌렀다. 무슨 호들갑이야, 보고해. 그게 방금 아우라 그룹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반도체 설계 회사 코어텍 솔루션스, 코르텍 솔루션스의 지분 51%를 전격 인수, 경영권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한민혁과 윤서연이 동시에 외쳤다. 두 사람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순간이었다. 코어텍 솔루션스. 그것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었다. 유진그룹이 그룹의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차세대 자율주행 시스템의 핵심 칩을 독점적으로 설계하고 공급하는 심장과도 같은 파트너였다. 유진은 코어텍과의 독점 계약을 믿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공장 설비를 증설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 심장의 주인이 강지우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이 아니었다. 목에 칼을 겨눈 것이나 다름없었다. 말도 안 돼. 한민혁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코어텍의 CEO 마이클 챙은 우리와 형제나 다름없는 사이였어. 어떻게 하루아침에 윤서연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강지우. 그년이 처음부터 이걸 노린 거야. 비즈니스 서밋은 우리를 떠보기 위한 쇼였어. 그녀는 당장 어딘가로 전화를 걸려다 말고 TV 화면을 응시했다. 긴급 뉴스가 모든 채널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화면에는 10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당당하고 지적인 모습의 강지우가 아우라 그룹의 로고 앞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서울 본사가 아닌 샌프란시스코의 아우라 그룹 헤드쿼터에서 송출되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은 코어텍 솔루션스의 혁신적인 기술력과 아우라의 글로벌 네트워크 및 자본력을 결합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입니다. 강지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모든 단어에 힘이 실려 있었다. 기자가 날카롭게 질문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수가 대한민국 유진그룹의 핵심 사업을 겨냥한 적대적 행위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지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10년 전 서밋에서 보여준 그 차가운 미소였다. 적대적 행위라뇨. 오해입니다. 저희는 그저 미래 가치가 높은 기업에 투자했을 뿐입니다. 유진그룹이 그들의 과거 파트너였다는 이유만으로 저희의 미래를 향한 투자를 망설일 이유는 없지요. 그녀는 과거와 미래라는 단어에 정확하게 힘을 주어 말했다. 그것은 한민혁과 윤서연에게 보내는 명백한 메시지였다. 당신들은 나의 과거이며 나는 당신들의 미래를 빼앗을 것이다. 다만 강지우가 말을 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마치 TV 화면 너머의 두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만약 기존의 파트너사가 코어텍의 새로운 경영 방침에 동의하지 못하거나 우리의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될 경우 저희는 언제든 더 나은 파트너를 찾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자선이 아니니까요. TV가 꺼졌다. 한민혁이 리모컨을 벽에 집어던져 박살낸 것이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당장 코어텍에 연락해. 마이클 챙을 연결해. 그리고 유진의 모든 법무팀을 동원해. 저 인수가 불법적이거나 계약 위반 사항이 없는지 샅샅이 뒤져. 하지만 윤서연은 이미 알고 있었다. 강지우 같은 여자가 저렇게 공개적으로 나설 때는 모든 법적 검토가 끝났다는 뜻이라는 것을. 그녀는 한민혁과는 달랐다. 그녀는 분노 속에서도 빠르게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다. 소용없어.
윤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법으로는 못 이겨. 그녀는 10년 동안 저것만 준비한 거야. 전공법으로는 안 돼. 우리가 잘하는 방식을 써야지. 무슨 뜻이야? 한민혁이 불안한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윤서연은 자신의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재계와 정계, 그리고 언론계의 어두운 커넥션을 관리하는 그림자 실세였다. 그녀는 한 번으로 전화를 걸었다. 상대방은 시사 포커스의 편집국장 황영진이었다. 그는 윤서연의 집안으로부터 수십 년간 검은 돈을 받아온 인물이었다. 황 국장, 나예요. 급하게 처리할 일이 생겼어요. 윤서연의 목소리는 뱀처럼 교활하고 차가웠다. 강지우. 아우라 그룹 회장이라는 년. 그년의 과거를 좀 파줘야겠어. 10년 전? 아니, 미국에서의 10년이 더 좋겠네.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어떤 남자들을 만났는지. 샅샅이 뒤져 황 국장이 전화기 너머에서 아첨하는 목소리로 답했다. 물론입니다, 윤 부회장님. 안 그래도 그 여자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시끄럽던 참입니다.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을까요? 윤서연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방향? 뻔하잖아. 밑바닥 창녀가 운 좋게 늙은 부자를 물어서 회사를 세탁한 스토리. 아니면 불법 로비나 내부자 거래 같은 거. 뭐든 좋아. 대중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더럽고 추잡한 이야기로 만들어. 그년이 다시는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게. 알겠습니다. 맡겨주십시오. 전화가 끊겼다. 윤서연은 만족스러운 듯 다시 한민혁을 바라보았다. 봤지? 전현이 아무리 똑똑한 척 해봤자 결국은 여자야. 이런 식의 공격에 가장 취약하지. 언론에서 한바탕 흔들어대고 파트너사들이 등 돌리기 시작하면 아우라 그룹이고 뭐고 모래성처럼 무너질 거야. 그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다. 10년 전에도 그랬듯이 여론과 권력을 이용해 한 사람을 매장하는 것은 그녀에게 가장 쉬운 일이었다. 그녀는 강지우가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스스로 첫 번째 함정을 향해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강지우의 첫 번째 수는 완벽하게 성공했다. 윤서연의 반격은 빠르고 교활했다. 그녀는 강지우가 코어텍 인수로 던진 전공법을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인 더러운 여론전으로 되받아쳤다. 시사 포커스의 황 국장은 윤서연의 충실한 사냥개처럼 즉각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편집국에서 가장 자극적인 기사를 쓰는 베테랑 기자들을 소집했다. 강지우, 아우라 그룹 회장. 이 여자에 대해 모든 조언이 긁어모아. 10년 전 기록은 깨끗할 테니 미국에서의 10년에 집중해. 황 국장은 시가 연기를 뿜어내며 지시했다. 공식적인 루트로는 아무것도 안 나올 거야. 그러니 비공식적인 루트를 써. 루머, 가십, 사생활. 뭐든 좋아. 대중이 흥미를 가질 만한 거. 알잖아. 그런 스토리. 기자들은 즉각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의 뒷골목 정보상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돈을 받고 거짓 정보라도 만들어내는데 이골이 난 자들이었다. 며칠도 채 지나지 않아 시사 포커스는 강지우에 대한 특별 기획 기사를 일면에 대서특필했다. 제목은 충격적이었다. 아우라 그룹 신데렐라 혹은 10년의 비밀. 그녀는 어떻게 거물이 되었나? 기사의 내용은 교묘했다. 직접적인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지만 독자들이 상상력을 발휘하기에 완벽한 암시들로 가득 차 있었다. 기사는 강지우가 미국으로 건너간 직후 정체불명의 노년의 억만장자의 후원을 받기 시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녀의 비범한 사업 수완이 사실은 은밀한 관계의 대가였을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또한 아우라 그룹의 초기 자본 형성 과정이 불투명하며 월스트리트의 악명 높은
헤지펀드 매니저와의 스캔들에도 연루되었다는 소문을 사실처럼 다루었다. 이 기사는 마치 바이러스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소셜미디어는 달아올랐고 증권가 정보지 찌라시는 이 기사를 바탕으로 더욱 살을 붙인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양산해냈다. 강지우, 실리콘밸리의 마타알이었나. 아우라 그룹의 자금줄, 검은돈 의혹. 윤서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거야. 더 더럽게. 그녀는 황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격려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황 국장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이대로만 가요. 대중은 진실 따위엔 관심 없어. 그저 씹고 뜯을 자극적인 이야기가 필요할 뿐이지. 그녀의 예상대로 아우라 그룹의 파트너사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기 시작했다. 유진그룹처럼 뿌리 깊은 기업이 아닌 신흥 기업인 아우라 그룹에게 도덕성과 투명성은 기업 이미지의 치명적인 요소였다. 몇몇 보수적인 투자 펀드에서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이 날아왔고 예정되어 있던 몇 건의 계약이 보류 상태로 바뀌었다. 한민혁은 이 과열된 여론전이 어쩐지 불안했다. 서연 씨, 이게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이러다 역풍이라도 불면. 그는 10년 전 자신이 강지우의 눈빛에서 보았던 그 도끼를 기억했다. 윤서연은 그런 남편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았다. 역풍? 전현이 뭘 할 수 있는데? 반박 기사라도 낼 건가? 나는 남자에게 몸을 팔지 않았어요라고? 그러면 더 우스워지는 거지. 전현은 이제 내 손바닥 안에 있어. 내가 10년 전에도 말했지? 싹은 아예 잘라버려야 한다고. 지금이 바로 그때야. 윤서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미디어 공격과 동시에 자신이 관리하는 어둠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했다. 그녀는 DI 코퍼레이션과 연줄이 있는 정계의 실세들에게 연락해 아우라 그룹이 추진 중인 서울 RD 센터 설립 인허가에 제동을 걸도록 압력을 넣었다. 동시에 국세청의 고위 간부에게는 익명의 제보 형식을 빌려 아우라 그룹 코리아 지사의 자금 흐름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공식적인 조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냥 들여다보고 있다는 시그널만 시장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저들은 피가 마를 겁니다. 윤서연은 자신이 완벽한 함정을 짰다고 생각했다. 미디어로는 명예를 더럽히고 행정적으로는 사업을 마비시키며 금융 쪽에서는 자금줄을 압박하는 입체적인 공격이었다. 그녀는 강지우가 이 사면초가 속에서 무너져 내리며 자비를 구걸할 모습을 상상하며 희열을 느꼈다. 하지만 강지우는 윤서연이 생각하는 그런 상대가 아니었다. 같은 시각 서울 모처의 한적한 빌딩 아우라 그룹의 비밀 전략기지에서 강지우는 이 모든 상황을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실시간으로 여론의 동향과 주가 변동,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정보들을 띄우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10년간 그녀의 그림자가 되어준 충직한 비서실장이자 전략가인 최민준 실장이 서 있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보고했다. 회장님, 윤서연 측의 공격이 예상했던 패턴대로 정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 국장이 이끄는 시사 포커스가 선봉에 섰고 국세청과 서울시청 쪽에서도 압력 신호가 감지됩니다. 강지우는 붉은 잉크로 가득 찬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미끼를 아주 맛있게 물었군요. 최 실장. 윤서연은 10년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 여전히 단순하고 오만하고 예측 가능하지. 최 실장이 물었다. 언론 대응팀에서 반박 성명을 준비시켰습니다. 언제 발표할까요? 강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금은 아니야. 지금 우리가 반박하면 그건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대중은 더 지루해할 뿐이야. 윤서연이 원하는 대로 진흙탕 싸움이 되겠지.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 하지만
파트너사들의 동료가 최 실장이 우려를 표했다. 그들도 알게 될 거야. 강지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누가 진짜 폭풍이고 누가 그저 시끄러운 바람인지. 지금은 윤서연이 더 깊이 들어오도록 내버려둬야 해. 그녀가 자신이 가진 모든 불법적인 카드를 다 쓰도록. 강지우는 이 모든 것을 예견했다. 그녀가 코어텍을 인수한 것은 유진의 숨통을 조이는 것과 동시에 윤서연을 이 덫으로 유인하기 위한 미끼였다. 윤서연이 정당한 방법으로는 자신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반드시 그녀의 어두운 커넥션을 사용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리고 그 커넥션이야말로 강지우가 노리는 진짜 목표였다. 윤서연이 언론을 이용해 강지우의 과거를 공격하는 동안 강지우의 팀은 윤서연의 현재를 파고들고 있었다. 강지우가 10년간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만든 전직 국정원 요원들과 천재 해커들로 구성된 A팀이었다. 안 팀장, 강지우가 화상 연결을 눌렀다. 화면에는 날카로운 눈빛의 안 팀장이 나타났다. 진행 상황은 안 팀장이 짧게 보고했다. 윤서연, 황 국장에게 자금 송금 확인했습니다. DI 코퍼레이션의 홍보비 계정이 아닌 그녀의 아버지가 관리하는 스위스 은행의 차명 계좌를 통해서였습니다. 완벽한 증거입니다. 좋아요. 강지우의 눈이 빛났다. 국세청과 서울시청 라인은 더 확실합니다. 안 팀장의 입가에 미소가 걸렸다. 윤서연이 접촉한 국세청 간부와 서울시 고위 공무원 두 사람 모두 지난 5년간 DI 코퍼레이션의 비자금에서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받았습니다. 그들이 주고받은 통화 내역과 자금이체 증거 모두 확보했습니다. 강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윤서연은 강지우라는 개인을 공격하고 있었지만 강지우는 윤서연이 속한 부패한 시스템 자체를 겨누고 있었다. 윤서연은 지금 자신이 사냥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사냥감이었지. 강지우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나에게 진흙을 부이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는 거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까요? 최 실장이 물었다. 아니, 강지우가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다. 아직 부족해. 황 국장이나 그 하급 공무원들은 꼬리에 불과해. 나는 몸통을 원해. 윤서현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 윤 회장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그 거대한 부패의 탑 전체를. 그녀는 모니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화면에는 윤서연이 주최하는 자선 파티의 화려한 사진이 떠 있었다. 상류층의 위선적인 민낯이었다. 윤서연이 가장 빛나는 순간에 그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 가면을 내 손으로 직접 찢어줄 거야. 조금만 더. 그녀가 축배를 들도록 내버려둬요. 강지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윤서연이 주도한 여론전은 표면적으로는 완벽하게 성공한 듯 보였다. 강지우를 부도덕한 여자로 낙인 찍는 기사들은 연일 쏟아졌고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단기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반대로 윤리 경영을 외치는 유진 그룹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되찾았다. 윤서연은 이 기세를 몰아 강지우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유진 그룹의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다. 안건은 핵심 파트너사 코어텍 솔루션스 아우라 그룹 자회사의 도덕성 문제로 인한 계약 전면 재검토였다. 이것은 강지우의 사업적 기반인 코어텍과 유진그룹의 연결고리를 아예 끊어버리겠다는 공개적인 선전포고이자 강지우를 재계에서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한 공개 처형의 장이었다. 주주총회장은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로 가득 찼다. 한민혁은 의장석 옆에서 초조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아내의 방식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멈출 수 없는 기차에 올라탄 기분이었다. 반면 무대의 주인공인 윤서연은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윤서연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 유진그룹은 지난 50년간 정도 경영을 최우선으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의 핵심 파트, 그때였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총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윤서연이 예상했던 패배자의 모습이 아닌 완벽하게 재단된 순백의 슈트를 입은 강지우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시사 포커스가 묘사했던 지친 모습이 아니라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윤서연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찌푸려졌다. 경호원들, 뭐해요? 저 여자는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어요. 잠깐. 강지우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하지 않고도 총회장을 울렸다. 그녀는 최민준 실장과 함께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저는 유진그룹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사 코어텍 솔루션스의 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의견도 들어봐야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윤서연 부회장님, 주주들 사이에서 맞다. 들어보자는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윤서연은 이가 갈렸지만 수많은 눈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를 막을 명분이 없었다. 좋아요, 강지우 회장. 어디 변명이라도 해보시죠. 단, 시간은 많이 못 드립니다. 그녀는 강지우가 울며 불며 사과할 것이라 기대했다. 강지우는 단상에 서 있는 윤서연을 지나쳐 반대편에 마련된 발언대에 섰다.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 대신 작은 USB 하나를 꺼내 들었다. 변명은 제가 아니라 윤 부회장님께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윤서연이 소리쳤다. 강지우는 그녀를 무시하고 최 실장에게 눈짓했다. 최 실장이 USB를 총회장의 메인 스크린 제어 시스템에 연결했다. 유진그룹의 로고가 사라지고 검은 화면이 떴다. 윤서연 부회장님께서는 정도 경영과 언론의 자유를 말씀하셨지요. 강지우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그럼 먼저 윤 부회장님이 말씀하시는 언론의 실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녀가 버튼을 눌렀다. 스크린에 음성 파일의 파형이 나타나며 지독하게 익숙한 목소리가 총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황 국장, 나예요.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어떤 남자들을 만났는지 샅샅이 뒤져 대중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더럽고 추잡한 이야기로 만들어 그년이 다시는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게. 윤서연의 목소리였다. 그녀가 황 국장에게 기사 청탁을 하던 바로 그 통화 내용이었다. 총회장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윤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저건 조작이야. 음성 변조라고. 조작일까요? 강지우가 차갑게 받아쳤다. 그렇다면 이스위스 은행의 차명 계좌에서 시사포커스 황영진 국장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50만 달러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다음 화면에는 정확한 날짜와 금액이 찍힌 은행 거래 내역서가 떴다. 주주들이 경악하기 시작했다. 세상에, 언론을 매수한 거였어? 한민혁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윤서연을 바라보았다. 윤서연은 여전히 소리치고 있었다. 아니야, 저건 다 가짜야. 저 여자가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 모함? 강지우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낮아졌다. 그렇다면 DI 코퍼레이션의 비자금 장부도 가짜입니까?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는 수백 개의 파일 목록이 나타났다. 국세청엘 간부, 명절 떡값, 5천만, 서울시 K의원, 아들 유학 자금 지원, 1억, 지난 5년간 윤서연 부회장님께서 관리해 오신 어둠의 장부입니다. 강지우가 덤덤하게 설명했다. 아우라 그룹의 RD 센터 인허가를 막고
부당한 세무조사를 지시한 바로 그분들의 명단이죠. 이 모든 자료는 지금 이 시간 검찰청 특수부에 전송되고 있습니다. 이제 총 회장은 공포에 휩싸였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다. 거대한 범죄의 현장이었다. 윤서연은 더 이상 소리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으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한민혁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는 그 장부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저렇게 적나라하게 만천하에 공개될 줄은 몰랐다. 그는 아내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서운 괴물이었는지 그제야 깨닫고 있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강지우가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다. 그녀의 시선이 처음으로 의장석의 한민혁에게 향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증오도 분노도 아닌 차가운 연민이 서려 있었다. 윤서현 씨, 당신은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죠. 내 명예, 내 꿈,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잠겼다. 10년 전 오늘처럼 눈이 오던 그 밤에요.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는 아무런 영상도 자료도 없었다. 오직 10년 전 그날 밤의 음성 파일 하나뿐이었다. 10년 전 지우가 필사적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던 낡은 휴대폰에 남아있던 유일한 증거였다. 이거나요. 민혁 씨, 민혁 씨. 어린 지우의 절박한 목소리. 짝, 무언가를 거세게 때리는 소리. 이 천박한 년이 감히. 네가 감히 유진의 안주인 자리를 넘봐? 뭐, 임신? 인연이 감히. 윤서연의 점지만 지금과 똑같이 잔인한 목소리. 끌어내. 인연이 가진 거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려. 다시는 이 땅에 발도 못 붙이게 해. 총 회장은 얼어붙었다. 모든 소리가 멎었다. 윤서연의 완벽했던 가면은 완전히 찢겨져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추악하고 뒤틀린 괴물의 민낯만이 남아있었다. 한민혁은 자신의 귀를 막고 싶었다. 그는 10년 전 그날 밤 자신이 외면했던 진실과 마주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던 여자가 바로 자신의 아내에 의해 저렇게 짓밟히는 순간을 그는 방관했다. 그는 살인자나 다름없었다. 이제 누가 변명을 해야 할 차례죠. 윤서연 씨, 강지우가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바로 그 순간 주주총회장의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다. 이번에는 경호원이 아니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굳은 표정으로 들이닥쳤다. 윤서연 씨, 언론 매수, 뇌물 공여, 그리고 10년 전 폭행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윤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완벽했던 세계가 강지우의 손에 의해 단 몇 분 만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주주총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지우가 쏘아 올린 진실의 폭탄은 유진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뿌리째 흔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기자들은 이 충격적인 장면을 실시간으로 타전했다. 윤서연은 검찰 수사관들에게 양팔이 붙잡힌 채 더 이상 우아한 재벌 안주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거나 이거 못나 내가 누군지 알아. 그녀는 이성을 잃고 발악했다. 강지우, 이 천하의 쌍년,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녀의 저주 섞인 고함이 총회장을 울렸지만 그 목소리는 공포에 질린 패배자의 비명일 뿐이었다. 수사관들은 그녀의 저항을 무시하고 거칠게 끌고 나갔다. 한민혁은 의장석에 망연자실한 채 앉아 있었다. 그의 뇌리에는 10년 전 그날 밤의 음성 파일이, 지우의 절박했던 비명이, 그리고 윤서연의 잔인한 목소리가 무한히 반복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지난 10년간 괴물과 동침해 왔음을, 아니, 스스로 괴물의 공범이었음을 깨달았다. 총회장에 모였던 주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유진그룹 끝났어. 당장 주식 다 팔아, 사기꾼들. 아우성이 터져나왔다.
강지우는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윤서연이 끌려나가는 뒷모습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보다는 10년 묵은 숙제를 끝낸 듯한 서늘한 공허함이 감돌았다. 뉴스는 즉각 모든 채널을 장악했다. 속보, 유진그룹 윤서연 부회장. 주주총회 현장에서 긴급 체포. 충격, DI 코퍼레이션. 정관계 로비 장부 발견. 검찰 수사 확대. 유진그룹과 DI 코퍼레이션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낙하했다. 단 몇 시간 만에 수십조 원의 시가 총액이 증발했다. 유진 제국의 붕괴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윤서연이 공들여 쌓아 올린 부패의 네트워크는 그녀가 체포되자마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장부에 이름이 올랐던 정계 인사들과 고위 공무원들은 일제히 윤서연과는 일면식도 없다며 꼬리를 잘랐다. 은행들은 유진그룹에 제공했던 수조 원대의 대출금 만기 연장을 거부하고 즉각 회수를 통보했다. 유진그룹의 모든 계열사가 동시에 압류 위기에 처했다. 협력업체들은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 계약을 파기하기 시작했다. 한민혁은 거대한 회장실에 홀로 남겨졌다. 수십 통의 전화가 울려대고 있었지만 그는 어떤 전화도 받을 수 없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한편 구치소로 이송된 윤서연은 광기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다. 변호사 불러. 당장 우리 아버지한테 연락해. 이까짓 검찰놈들 다 목을 잘라버리겠어.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 DI 코퍼레이션의 윤 회장 역시 이미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다. 그들의 제국은 이미 끝났다. 절망의 끝에서 윤서연은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다. 그녀는 자신을 면회온 그녀 집안의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던 신복에게 비밀스러운 지시를 내렸다. 강지우, 그년만 없으면 돼. 그녀의 눈이 핏발로 가득 찼다. 내가 여기서 나가든 죽든. 그녀는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지옥에 끌고 갈 거야. 무슨 수를 써서든 그년을 죽여. 당장. 그녀는 남아있던 마지막 비자금을 모두 동원했다. 그 시각 강지우는 서울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 있었다. 최민준 실장이 긴급한 보고를 올렸다. 회장님, 방금 들어온 정보입니다. 윤서현이 구치소 내부에서 외부 인력을 동원해 회장님에 대한 위해를 지시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강지우는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표정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예상했던 대로군요.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려고 하는 법이죠. 하지만 그녀는 자기가 쥐라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네요. 최 실장이 불안한 듯 물었다. 경호를 강화하고 즉시 안전가옥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아니요, 최 실장. 강지우가 고개를 저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녀가 나를 찾아오게 만들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나를 끝장내고 싶어 할 테니까. 그녀는 최 실장에게 무언가를 지시했다. A팀에게 길을 조금 열어주라고 하세요. 그녀가 나에게 가장 쉽게 올 수 있도록. 이틀 후 윤서연은 검찰 이송 중 미리 매수된 내부 조력자와 외부 조직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했다. 이 소식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경찰과 검찰이 총동원되어 그녀의 행방을 쫓았지만 그녀는 이미 강지우의 A팀이 교묘하게 열어둔 길을 따라가고 있었다. 그날 밤 강지우는 모든 경호 인력을 물린 채 펜트하우스에 홀로 있었다.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잠시 후 펜트하우스의 비상문이 거칠게 열리고 흠뻑 젖은 채 이성을 잃은 윤서연이 비틀거리며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날카로운 사냥용 칼이 들려 있었다. 강지우, 그녀의 목소리는 증오로 갈라져 있었다.
네가 감히, 내까짓게 감히 나를, 내 모든 것을 망쳤어. 강지우는 소파에 앉아 마치 오래 기다린 손님을 맞이하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랜만이네요, 윤서연 씨. 그 꼴을 보니 내 10년 전 그날 밤이 생각나네요. 당신이 나에게 했던 짓 그대로. 닥쳐. 윤서연이 칼을 고쳐 쥐고 달려들었다. 죽어. 너만 없으면 돼. 죽어. 하지만 강지우는 10년 전의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윤서현이 달려드는 순간 테이블 위에 묵직한 크리스털 트로피를 집어들어 그녀의 손목을 내리쳤다. 챙그랑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윤서연이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손목을 부여잡았다. 강지우는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10년 전 당신은 나를 짓밟았지. 하지만 지금 당신은 내 상대조차 되지 않아. 당신은 힘으로 나를 이길 수 없어.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윤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절망적으로 강지우를 노려보았다. 바로 그때 펜트하우스의 문이 열리며 최 실장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모든 것은 강지우의 계획대로였다. 윤서현의 탈주, 살인 미수 시도까지 완벽한 함정이었다. 윤서현, 도주 및 살인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한편 검찰청 특별조사실. 한민혁은 수사관들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이미 유진그룹의 몰락과 아내의 탈주 소식을 들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검사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한민혁 씨,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10년 전 강지우 씨 폭행 교사 사건, 그리고 DI 코퍼레이션의 비자금 조성에 대해 정말 몰랐습니까? 아내의 범행을 묵인하고 방조한 겁니까? 이것이 그의 마지막 선택이었다. 아내와 함께 침몰하며 거짓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실을 말할 것인가? 그는 눈을 감았다. 지우의 슬픈 눈빛, 10년 전 그녀의 비명, 그리고 방금 전 들려온 아내의 살인 미수 소식. 한민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뒤늦은 참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진그룹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방관했습니다. 저는 공범입니다. 그의 자백은 유진 제국에 찍히는 마지막 마침표였다. 법정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수개월에 걸친 재판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유진, DI 게이트의 모든 추악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쳤다. 10년 전 한 여인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그날 밤의 폭행 교사 혐의부터 언론 매수, 수백억 대의 비자금 조성 및 뇌물 공여, 그리고 탈주와 살인 미수까지 윤서연의 범죄 목록은 끝이 없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윤서연은 마지막까지도 조금의 뉘우침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자신을 심판하는 판사를 돕기 어린 눈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잠시의 악몽일 뿐 자신의 가문이 곧 자신을 꺼내줄 것이라 믿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이미 그녀보다 먼저 중형을 선고받은 뒤였다. 피고인 윤서연, 판사의 낮고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최상류층의 지위를 이용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를 향한 추가적인 보복 범죄를 시도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윤서연의 입술이 경멸하듯 비틀렸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판사가 판결봉을 잡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 윤서연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땅, 판결봉이 내리쳐지는 소리와 함께
윤서연의 완벽했던 세계는 법적인 사망 선고를 받았다. 아니야, 아니야, 너희 따위가 감히 나를. 그녀는 그제야 이성을 잃고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며 발악했다. 하지만 그 외침은 차가운 법정의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사라졌다. 10년간 강지우를 올감했던 악몽은 그렇게 긴 형벌의 형태로 윤서연에게 되돌아갔다. 한민혁의 재판은 그보다 먼저 끝났다.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10년 전 강지우에 대한 범행을 묵인하고 방조한 죄, 그리고 윤서연과 함께 유진그룹의 자금을 유용한 횡령 및 배임죄. 그의 자백은 윤서연의 유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그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그것은 법이 내린 최소한의 처벌일 뿐이었다. 그가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 날 비가 내리고 있었다. 수많은 기자가 그에게 몰려들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의 황태자였던 그는 이제 빈털터리 범죄자가 되었다. 유진그룹은 공중분해되었고 그의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은 압류당했다. 아내였던 여자는 감옥에 갔고 한때 사랑했던 여자는 이제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거물이 되었다. 한민혁은 빗속을 하염없이 걸었다. 그 누구도 그에게 우산을 씌워주지 않았다. 그가 짊어져야 할 진짜 형벌은 징역 3년이 아니었다. 10년 전 그날 밤 사랑과 양심 대신 권력을 택했던 자신의 비겁함을 평생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 내려진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다. 유진그룹의 몰락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채권단은 빚잔치를 시작했다. 강지우의 아우라그룹은 이 혼란의 중심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유진그룹의 부실한 계열사들이나 부패한 경영진에는 관심이 없었다. 아우라그룹은 채권단과 법원의 관리하에 매물로 나온 유진그룹의 핵심 자산, 즉 10년 전 강지우의 디자인에서 시작되었던 유진 모빌리티의 RD센터와 차세대 반도체 공장 설비를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모두 인수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철저한 비즈니스였다. 불과 1년 만에 시장의 지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유진이라는 이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아우라라는 이름이 거대하게 자리 잡았다. 강지우는 유진의 잿더미 위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리더로 우뚝 섰다. 언론은 그녀를 잿더미에서 돌아온 여제, 가장 혁신적인 경영인이라 칭송했다. 한때 그녀를 향해 부도덕한 여자라며 돌을 던졌던 바로 그들이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부와 성공, 그리고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부러워하고 질투했다. 10년 전 버림받은 그녀, 이제는 재벌이 되어 모두의 부러움을 산다. 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을 도배했다. 다시 1년이 흘렀다. 계절이 2번 바뀌고 서울의 풍경도 조금은 달라져 있었다. 강지우는 한때 유진그룹의 심장이었던, 그러나 지금은 아우라그룹 서울 헤드쿼터라는 이름이 붙은 초고층 빌딩의 최상층 회장 집무실에 서 있었다. 이 방은 한민혁이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였다. 하지만 내부 인테리어는 강지우의 취향에 맞게 차갑지만 세련된 미니멀리즘으로 완벽하게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거대한 통유리 창을 통해 노을이 지기 시작하는 서울의 전경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10년 전, 아니 12년 전, 처음 이 도시에 왔을 때 그녀가 아래에서 올려다보던 바로 그 풍경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다. 돈, 명예, 권력, 그리고 사람들의 부러움까지. 그녀는 완벽한 승리자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승리에 도취한 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너무도 많은 것을 겪어낸 자의 깊고 고요한 평온함, 그리고 그 속에 감춰진 옅은 슬픔이 함께 서려 있었다.
그녀는 10년 전 눈밭에 쓰러졌던 22살의 강지우를 생각했다. 사랑을 믿었고 순수했으며 뱃속의 작은 생명을 지키려 했던 그 여린 여자. 그 여자는 그날 밤 죽었다. 재가 되어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재 속에서 지금의 강지우가 태어났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복수가 끝나자 거대한 허무함이 밀려왔다. 그녀는 윤서연과 한민혁을 용서하지 않았다. 아마 평생 그럴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을 증오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과거의 잔해일 뿐이었다. 회장님, 최민준 실장이 조용히 들어와 서류를 내밀었다.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릴 UN 글로벌 기술 포럼의 기조연설문 초안입니다. 강지우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수고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그리고 최 실장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한민혁 씨 소식입니다. 지방의 한 작은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지낸다고 합니다. 얼마 전 익명으로 유진그룹 피해자 구제 펀드에 남은 전 재산을 기부했다고 하고요. 강지우는 아무런 표정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였을 뿐이다. 그것은 더 이상 그녀가 관여할 일이 아니었다. 최 실장이 물었다. 이제 괜찮으십니까? 강지우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서울의 빌딩 숲 사이로 하나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다. 10년 전 그녀를 얼어 죽게 만들 뻔했던 그 차가운 도시의 불빛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불빛은 그녀의 발 아래에 있었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 돌아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 위해 돌아온 것도 아니죠. 그녀는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완벽한 슈트, 흔들림 없는 눈빛. 나는 내 삶을 되찾으러 온 거였어요.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을 권리,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자유. 그리고 10년 전 그날 밤 빼앗겼던 나의 존엄성.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복수나 증오가 아닌 오직 자신만을 위한 진짜 미소였다. 그래요, 최 실장. 난 이제 괜찮아요. 그녀는 더 이상 10년 전 버림받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써내려간 작가였고 자신의 제국을 건설한 군주였다. 잿더미 위에서 그녀는 마침내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과거가 아닌 눈앞에 펼쳐진 더 높은 미래를 향하고 있었다.